명작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들국화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에 대한 안내와 그의 대표작 마지막 잎새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헨리는 186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고 정규 교육은 15세까지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일하기도 하고 은행에서 출납계 일을 보기도 했으나 은행을 그만둔 뒤 공금을 횡령했다는 제목으로 은행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3년 3개월 동안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감옥에 있으면서부터였는데요. 아내는 그가 수감되기 직전에 사망했고 딸은 처가에 맡겨졌는데 그 딸에게 철마다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설을 써서 친구에게 보냈고 그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딸에게 숨기기 위해 오 헨리라는 필명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0여 년 남짓 동안 300여 편의 단편을 발표했는데요. 단편 소설 이외에는 어떠한 장르의 문학에도 손을 대지 않은 순수한 단편 소설가였습니다. 이 많은 작품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가령 흉악한 강도거나 떠돌이 방랑자라도 한결같이 착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많은 평자들은 오 헨리를 가리켜 미국 문학에 인정미를 불어넣어준 소설가라고 평합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단편 작가로서 모파상, 체호프와 더불어 세계의 3대 단편 작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마지막 잎새는 한 늙은 실패한 화가가 폐렴을 앓는 젊은 화가 지망의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담벼락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인 담쟁이 덩굴 잎새를 그려놓고 자신은 폐렴에 걸려 죽는다는 아름다운 인정 미담입니다. 마지막 잎새 오 헨리. 워싱턴 스퀘어 서쪽의 작은 구역에는 길들이 제멋대로 뻗어서 조그만 골목길로 갈라져 동네를 이루고 있다. 이 동네들은 괴상한 곡선과 각도를 이루고 있어서 하나의 길이 몇 번이고 스스로 교차하고 있는 판이다. 옛날 어떤 예술가가 이 동네의 아주 훌륭한 가치를 발견해냈다. 그림 물감과 종이와 화폭의 외상값을 받으러 오는 장사꾼이 만약 이 동네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도로 제자리에 돌아오고 말 테니 말이다. 그래서 괴상하고 낡은 그레니치 빌리지로 미술가들이 몰려와서는 북향으로 난 창문과 18세기 박공과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값이 싼 방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6번가에서 몇 개의 커피잔과 난로를 사다 날랐고 이렇게 해서 화가촌이 생기게 되었다. 납작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수전과 존 씨는 그들의 공동 화실을 갖고 있었다. 존 씨는 조안나의 애칭이었는데 한 사람은 메인주에서 왔고 또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그들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에서 처음 만났는데 미술과 치콜리 샐러드 그리고 작업복의 소매에 대한 두 사람의 취미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동 화실을 갖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5월이었다.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 부르는 냉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나그네가 이 화가촌을 찾아와서는 그 얼음같이 차가운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건드리고 다녔다. 이 악한은 뉴욕의 이스트사이드에서는 제멋대로 쏘다니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으나 이 동네의 좁고 이끼 낀 골목길에 와서는 걸음을 늦추었던 것이다. 폐렴 선생은 기사도 정신에 넘치는 노신사는 결코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 때문에 피가 엷어진 약하디 약한 여자는 피 묻은 손을 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늙은 악한에게는 결코 좋은 적수가 될 수 없는 법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는 존 씨를 덮쳐버려서 그녀는 페인트 칠을 한 철제 침대에 드러누워 꼼짝 못한 채 작은 네덜란드식 창문을 통하여 옆에 있는 벽돌집의 텅 빈 벽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분주한 의사가 하얗게 센 수치 많은 눈썹으로 눈짓을 해서 수전을 복도로 불러냈다. 그녀가 살 가망은 말하자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는 체온계의 수은줄을 흔들어 내리면서 말했다. 그것도 그녀 자신이 살기를 바랄 때에만 말이요. 사람들이 장의사를 가까이 해야겠다고 결심한 다음에는 의학의 힘이란 우습게 되어 버린단 말이요. 당신 친구는 낫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혹시 그녀가 뭐 마음속에 원하는 건 없나요? 그녀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하더군요. 수전이 말했다. 그림? 그것 갖고는 안 되지. 그녀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건 없나요? 남자요? 수전은 슬픈 한숨 소리를 냈다. 남자가 그렇게 대단한... 아니요, 선생님, 그녀에겐 남자 같은 건 없어요. 허허, 이거 큰일인데, 의사가 말했다. 여하튼 내가 아는 모든 인수를 다 써보겠소. 그러나 환자가 자기 장례식에 차량수나 세기 시작하면 난 의학의 힘에서 오할 감한다오. 만약 당신이 그녀로 하여금 올 겨울 외투의 소매 모양에 대해서 묻도록만 해준다면 그녀가 살아남을 가망성은 아마 10분의 1의 2배가 될 텐데 말이오. 의사가 돌아간 다음 수전은 화실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화판을 들고 경쾌한 곡조의 휘파람을 불면서 존 씨의 방으로 힘차게 들어갔다. 존 씨는 머리를 창문 쪽으로 돌린 채 이불을 덮고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수전은 존 씨가 잠이 든 줄 알고 휘파람을 그쳤다. 그녀는 화판을 챙겨서 잡지의 사파로 낼 펜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미술가들이 미술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젊은 문학가들이 문학의 길을 걷기 위하여 잡지에 쓴 소설의 사파를 그리는 법이다. 수전이의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의 카우보이에게 예쁜 승마복과 외는 안경을 그려주고 있는데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되풀이하여 하여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얼른 침대로 갔다. 존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무엇인지 세고 있었다. 그것도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 조금 있더니 11, 또 조금 있더니 19,
그리고 8, 7은 거의 동시에 세었다. 수전은 근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대체 셀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살풍경한 텅 빈 뒷뜰과 20피트 저편에 옆집의 빈 벽만이 있을 뿐이다. 뿌리가 썩고 마디가 져 있는 늙고 늙은 담쟁이 덩굴이 한 그루 벽돌이 벽을 반쯤 기어 올라가 있었다. 가을이 찬 바람에 잎은 거의 다 떨어져 앙상한 줄기만이 부서져가는 벽돌에 엉켜 있었다. 예, 너 무엇을 세니? 수전이 물었다. 6. 존 씨는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제 빨리 떨어지는구나. 사흘 전엔 거의 100개나 있었는데 그때는 세려면 머리가 아팠거든. 그러나 이제 쉽단 말이야. 또 하나 떨어지는구나. 이제 꼭 5개 남았군. 뭐가 5개란 말이냐? 제발 얘기 좀 해봐. 잎 말이야. 저 늙은 담쟁이 덩굴의 잎 말이야.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벌써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는걸 뭐. 의사 선생이 그렇게 말하지 않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수전이 아주 놀랍다는 듯이 말했다. 저 늙은 담쟁이 덩굴 잎과 네가 낳는 곳과 무슨 관계가 있니? 게다가 넌 저 나무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말이야. 이 심술꾸러기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마라. 당장 오늘 아침에도 의사 선생님은 네가 완쾌될 가망이 아주 크다고 하셨어. 가만히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그래, 10분의 1이라고. 그건 뉴욕 같은 도시에서 전차를 타고 가거나 공사 중인 빌딩 밑을 지나가는 확률과 거의 같은 아주 좋은 것이라더라. 자, 국물이라도 좀 마셔요. 그래야 내가 그림을 그릴 게 아니야. 그리고 그림을 편집장에게 팔아서 너에겐 포도주를 사고 또 내가 먹을 돼지고기를 사올 수 있지 않느냔 말이다. 이제 포도주를 살 필요가 없을걸. 존 씨가 창문 밖을 계속 쳐다보면서 말했다. 또 하나 떨어지는군. 그럼 이제 죽도 필요 없어. 꼭 4잎 남았군. 어둡기 전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것이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같이 갈 테니까. 예, 존 씨야. 수전이 그녀의 위에 몸을 구부리면서 말했다. 제발 눈을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만 말이야. 내일 아침까지는 그림을 갖다 줘야 하거든. 광선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커튼을 쳐버릴 텐데. 딴 방에서 그릴 수는 없니? 존 씨가 쌀쌀하게 말했다. 내 곁에 있고 싶단 말이야. 수전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망할 놈의 담쟁이 덩굴잎을 보고 있는 게 싫거든. 일이 끝나면 곧 알려줘. 존 씨는 눈을 감으면서 말했다. 창백한 채 꼼짝 않고 누워있는 것이 마치 넘어져 있는 동상 같았다.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것은 꼭 봐야 한단 말이야. 이제 기다리기도 지쳤어. 생각하기도 지쳤고 나는 그저 저 가엾은 나뭇잎들처럼 조용히 죽고 싶을 따름이야. 좀 잠을 자도록 해봐. 수전이 말했다. 나는 배어먼 영감님을 불러다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해야겠어. 곧 돌아올 테니 내가 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 배어먼 노인은 그들이 사는 집 1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그는 60이 넘은 사람으로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와 같은 긴 수염이 반양반신과 같은 얼굴을 덮고 꼬마 도깨비와 같은 몸집을 휘감고 있었다. 그는 화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40년 동안 그는 화피를 휘둘렀으나
변변한 그림이라곤 한 장도 못 그렸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 위대한 걸작을 그린다고 벼르기는 했으나 막상 붓을 대본 일은 없었다. 요 몇 년 동안 그는 때때로 상업용 또는 광고용의 엉터리 그림을 몇 장 그린 것 말고는 그림이라고는 그리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직업 모델의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이 화가촌에 사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모델 노릇을 해줌으로써 겨우 몇 푼씩 벌었다. 그는 진을 과음하고는 여전히 앞으로 그려낼 걸작에 대해서 떠들어댔다. 그리고 그는 성미가 급한 몸집이 작은 늙은이로서 누구나 마음이 약한 것을 보면 형편없이 비웃어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 집 위층에 사는 두 젊은 화가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문지기로서 자처하고 있었다. 수전이 내려가 보니 배어먼 노인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물감 냄새를 세게 풍기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25년 동안이나 걸작의 첫 붓질을 기다리고 있는 하얀 캔버스가 이슬 위에 얹혀 있었다. 수전은 노인에게 존 씨의 괴상한 생각을 얘기해 준 다음 정말로 나뭇잎처럼 갸냘프고 약한 존 씨니 나뭇잎이 떨어지면 같이 죽을는지도 모르겠노라는 걱정을 얘기했다. 배어먼 노인은 새빨개진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데 대해서 경멸과 조소를 퍼부었다. 뭐라고요? 그는 소리쳤다. 아무것도 아닌 담쟁이 덩굴잎이 떨어졌다고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소. 실소. 당신 같은 멍텅구리 바보의 모델 노릇은 싫단 말이오. 어째서 당신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뒀나요? 아이고, 불쌍한 존 씨 아가씨. 그녀는 병이 대단해서 아주 허약하단 말이에요. 수전이 말했다. 게다가 신율이 나니까 병적인 괴상한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좋아요. 영감님, 저희 모델이 되어주시기 싫다면 그만두세요. 당신은 참 지독한 늙은 변덕쟁이 영감이군요. 당신도 별 수 없이 여자에 지나지 않는군요. 배어맨 노인이 소리를 질렀다. 누가 모델 노릇 안 하겠다고 했소? 자, 갑시다. 같이 가잔 말이오. 반 시간 동안이나 난 포즈를 취할 준비를 했노라고 말할 참이었거든요. 젠장. 여긴 존 씨같이 참한 아가씨가 병들어 누워있을 만한 곳이 못 되는데 말이오. 언젠가 내가 걸작을 그리면 우리 모두 떠납시다. 알겠소? 그들이 위층에 왔을 때 존 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전은 커튼을 창문 문턱까지 내려 쳐놓고는 배어먼 노인에게 딴 방으로 가자고 손짓을 하였다. 딴 방에 온 그들은 창밖으로 담쟁이 덩굴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쳐다봤다. 눈이 섞인 차가운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배어먼 노인은 낡은 파란 셔츠를 입고 엎어놓은 냄비를 바위 삼아서 늙은 광부의 포즈를 취했다. 다음 날 아침 수전이 잠깐 눈을 붙였다 깨어보니 존 씨는 힘없는 커다란 눈으로 내려 쳐놓은 초록색 커튼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이었다. 커튼 좀 걷어줘. 난 봐야겠어. 존 씨는 갸냘픈 소리로 명령했다. 수전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밤새도록 비바람이 세차게 내리쳤는데도 벽돌 담에는 나뭇잎 한 잎이 뚜렷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그 담쟁이 덩굴이 마지막 잎이었던 것이다. 줄기 가까이에는 아직 짙은 초록색이긴 했으나 톱잎처럼 생긴 잎사귀 가장자리는 벌써 시들고 말라버려서 누렇게 된 그 잎은
지상 약 20피트 되는 곳에 있는 가지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저게 마지막 잎이군. 존 씨가 말했다. 어젯밤에 꼭 떨어져 버렸을 줄 알았는데 바람 소리를 들었거든.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동시에 죽을 거야. 예. 수전이 풀이 죽은 얼굴을 베개에 갖다 대면서 말했다. 나를 봐서라도 그러지 마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나 존 씨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 먼 신비한 여행길에 나설 채비를 차릴 때에는 정말 뼈저리게 외로운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자 그녀의 마음은 오직 죽는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 날이 저물어 황혼이 밀려왔을 때에도 외로운 나뭇잎은 여전히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북풍이 다시 세차게 불었고 비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며 낮은 네덜란드식 처마 밑을 흘러내렸다. 날이 새자 존 씨는 커튼을 걷어 올리라고 냉혹하게 명령했다. 그 잎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존 씨는 오랫동안 나뭇잎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가스 스토브에 치킨 스프를 끓이고 있는 수전에게 말을 걸었다. 수전, 내가 나쁜 년이었지? 존 씨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년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늘이 저 잎을 저곳에 그대로 남겨뒀나 봐. 죽고 싶어 하다니 벌받을 짓이지. 스프 좀 갖다 줘. 그리고 포도주를 타는 우유도 말이야. 아니, 먼저 손거울을 갖다 주고 그리고 베개를 밑을 좀 받쳐줘. 일어나 앉아 너 요리하는 것을 좀 보게 말이야. 1시간 뒤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수전,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한번 그려봐야 할 텐데. 오후에 의사가 왔다. 그가 떠날 때 수전은 딴 볼 일이 있는 양 따라 나섰다. 이제 살 가망은 반반이요. 의사는 수전의 가냘픈 떨리는 손을 쥐면서 말했다. 당신의 극진한 간호가 보람이 있었어. 이제 아래층 환자를 보러 가야겠어. 이름이 배어먼이라는데 그도 무슨 화가의 모양이요. 그도 폐렴이지. 그는 늙고 쇠약한 데다 증세가 대단하오. 도저히 가망은 없지만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오늘 입원시킨답니다. 다음 날 의사가 수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소. 당신의 승리요. 이제 잘 먹고 간호만 잘 받으면 아무 염려 없소. 그날 오후 수전은 침대에 누운 채 기분이 좋아서 별로 쓸모도 없는 파란 양모 숄더 스카프를 짜고 있는 존 씨에게 와서 한 팔로 그녀를 베개째 껴안고는 말했다. 예, 너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단다. 오늘 배어먼 영감님이 폐렴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는 이틀밖에 앓지 않았지. 첫날 아침에 이 집 관리인이 아래층 자기 방에서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영감님을 발견했다지 뭐냐. 영감님의 구두와 옷은 흠뻑 젖어서 얼음같이 차디찼대. 도대체 그런 사나운 밤에 영감님이 어딜 갔다 왔는지 아무도 짐작조차 못했지 뭐냐. 그러다가 불이 켜져 있는 등불과 사다리를 찾아내었고 흩어져 있는 화필과 초록색과 노란색을 섞어 놓은 팔레트가 나왔대. 좀 봐. 저 창문 밖을 벽에 있는 마지막 잎을 말이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게 이상하지 않던? 예, 존 씨야. 저게 바로 베어맨 영감님의 걸작이야. 그는 마지막 잎이 떨어진 밤에 저걸 그려놓았단다. 이제 곧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겠지요.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